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미래, 좀 더 나가서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비트와이즈의 CIO라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이라고 잘 알려진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고 이더리움 최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최고점에서 아직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처럼 최고점을 경신하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포모가 도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이더리움은 현재 공급 위기에 있다. 맨날 우리 그 서울 수도권 부동산 얘기할 때 공급이 적어서 입주 물량이 적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이 공급 위기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생성되는 그 퍼센티지, 속도를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1.7%라고 했는데요. 사실 현재 반감기가 진행이 돼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0.8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희소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1%, 심지어 이거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얘기 드렸었죠. 공급량이 이렇게까지 제한적이고 그나마 총 공급량의 40%는 지금 어디 있다? 이더리움 이거 스테이킹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그냥 이렇게 꽉 조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ETF가 현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출시가 된다? 그럼 당연히 공급은 좀 제한적이고 수요는 올라가면 뭐 최고점 경신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 타이밍이 문제지 뭐 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 알트코인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알트코인 제대로 된 시즌이 나올 수 있다. 솔직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 말부터 뭐 올해 3월까지 있었던 그 반짝 랠리는요. 비트코인 랠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랠리였죠. 근데 진짜로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최고점, 이더리움이 최고점 경신한 그 다음부터 서서히 시작이 될 겁니다. 7월 12일자인데요. 한국도 코인 현물 ETF 이거 허용해라. 그리고 법인들도 계좌를 열어줘야 된다. 저는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인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핵심은 ETF 코인 허용해라. 그리고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개인만 살 수 있는데요. 법인들, 일반 기업들도 코인 계좌를 좀 터줘라. 투자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굉장히 뭐 이제 그 업계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을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죠. 뭐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금융위 관계자, 뭐 닥사라고 하는 협회, 뭐 교수님, 또 여기 뭐 변호사, 뭐 여러 뭐 업계 관계자가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결국 빠르게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부로 양성을 해야 된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미 국부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ETF를 홍콩을 통해서 이미 허용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좀 빨리 이걸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변호사 중에 한 명 이런 얘기합니다. 현행 자본 시장 법상 법인 계좌 허용되는데 누가 맡고 있다? 금융위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 빨리 허용해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의 과장이 이렇게 참가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데요. 법인 계좌 허용 여부는 국회 뭐라고 하지 말아라.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될 거다. 근데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1단계도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2단계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 얘기는요. 코인이 아직 뭐 기타 자산이야 증권이야 뭐야 이거 아직 규제 그 분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세금도 그래서 이게 무슨 기타 자산인데 복권이랑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법인 계좌 허용을 논하고 있냐? 뭐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이런 데서 뭐 이제 기업체에서 업비트 계좌, 뭐 코인베이스 프라임처럼 일반 기업들이요. 코인 거래소 계좌를 열어서
코인 투자를 지금 미국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원천 사실 금지가 돼 있거든요. 코인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코인을 사놔야겠습니까? 그 후에 코인들 막 그냥 기업에서 다 그냥 쟁여놓고 뭐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이 기업 자금으로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 쟁여놓은 그때 코인을 사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이 되겠죠. 이제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 사실 시간 문제인데요.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년 이내 이거 다 정리가 되겠죠. 자, 코인 세금 3년 유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 아직도 불법이다,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몇 번 뭐 온다고 하는 인생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좀 이왕이면 긍정적이 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때문에 새로운 것, 낯선 것들을 다 그냥 걷어치우다 보면 진짜 이런 크립토와 같은 아주 양질의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발로 이제 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낯선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홍콩에서는요, 연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초안 입법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아직 뭐 이렇게 통과 좀 안 되고 지금 초안 이제 막 만들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초안이 올해 안에 입법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요. 이 코인의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뭐 규제다 뭐 기업의 어떤 법을 바꾸고 이런 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확정된 미래는 맞습니다. 현재 당국은 암호화폐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두 번째 규정안도 작성 중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지금 여기 홍콩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요. 코인이라고 하는 신규 자산군을 둘러싼 물밑에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이 조금 빨랐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누가 빠른지 아십니까? 또 이더리움 선물 ETF는 중국이 더 빨랐습니다. 지금 이제 뭐를 놓고 경쟁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누가 더 빨리 통과를 시킬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최우선적 그러니까 코인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에 있는 법이 스테이블 코인 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게 비슷할 겁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죠. 국가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땡겨서 돈을 쓸 수 있는 미 국채든 중국 국채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쟁여 놓을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 거고요. 이게요. 결국에 코인이랑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물 자산 RWA 그 국제 결제 뭘로 할 겁니까? CBDC는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뭘 쓸까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이게 실물 자산 그러니까 뭐 코인의 부정론자들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어디다 써먹어. 야 실물이 뭐 없잖아. 그 실물과 디지털 코인 자산을 화폐를 연결해 주는 게 보다 매개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홍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들을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증을 줘서 이제 그걸 취득한 사람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죠. 이거 일본에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죠. 대개는 이 발행하는 그 회사는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홍콩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라이센스 도입을 하고요. 제3기관이 감사한 준비금 정보, 준비금이 뭐다? 중국의 국채가 되겠죠. 홍콩의 지방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그것을 쟁여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매월 공유해라. 그리고 그 준비금, 국채, 뭐 지방채를 어디에 보관한다? 홍콩 소재 반드시 어디에 은행에 보관해라. 그리고 단 일부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해외 대출 기관과 수탁, 보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가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 생태계가 있어요. 이게 이해 관계가 복잡한데 이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 그냥 발행을 통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B는 그것을 은행들, 보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은행이 맡아라. 이것을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RWA 뭐 채권으로 만들고 뭐 이제 주식을 또 토큰화 시켜서 또 이거 판매하는 집단이 있겠죠. 얘네들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만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쓰이고 뭐 이제 신용카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보관하는 뭐 코인베이스도 이거 뭐 보관도 해주고 수탁도 해주고 그리고 뭐 보험까지 있잖아요. 이게요. 국가는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국가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다 가져가는 거죠.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이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요. 사실상 코인의 미래 더 나가면 이제 그냥 디지털 화폐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만큼 커지고 법제화된다는 건 그냥 코인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에서 그 라이센스 누구한테 줬나 한번 참가자를 공개했더니 애니모카 브랜드 여긴 사실 금융 회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뭐 투자하는 그 회사고요. 그 뭐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그 게임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도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이런 은행 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뭐 홍콩 이 지금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CBDC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자, 민간 기업 이런 은행 뭐 월가에 이제 뭐 그 은행들이 되겠죠. 이런 데서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고 이것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CBDC 왜 발행할까요?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통제가 용이하고요. 굉장히 관리가 쉽습니다. 뭐 종이돈 뭐 찍을 필요도 없고요. 뭐 미국과 뭐 러시아 뭐 전쟁을 한다고 치면 그 러시아 뭐 대북 제재하듯이 뭐 북한도 제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스위프트를 하고 뭐 이걸 뭐 우회하고 쉽지 않은데요. CBDC는 그냥 수도꼭지 그냥 잠그면 바로 끝납니다. 굉장히 쉽게 통제가 되고요. 자, 민간 회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왜 발행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CBDC만 돼야 되는데 민간에서 돈을 찍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요. 그쪽 산업이 커지겠죠. 앞으로 뭐 고령화, 노령화 또 저기 뭐야 출산율 낮지 않습니까? 산업 성장 나올 데가 없어요. 코인 산업에 커지면 거기서 뭘 거둘 수 있다? 세금을 왕창 거둘 수 있죠. 일자리도 거기서 뭐 인공지능, 뭐 코인, 뭐 바이오 일부 산업들에서 일자리 많이 나오겠죠. 그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정부나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저기 뭐 제3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뭐 수수료 싸고요. 정산도 빠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못 이긴 척 허용을 해주는 거겠죠. 스테이블 코인, CBDC 코인은 디지털 화폐 시대의 뭐다? 삼국지고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특히 우량 코인들 줍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나라 기업은행에서 CBDC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11월부터 하겠다. 자, IBK 기업은행에서 7억 뭐 5,700만 원 써서 하는데 내년 3월까지 5달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또 테스트하고요. 또 가맹점들이 실거래 테스트에서 이 디지털 통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은행들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BIS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은행에 압박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야 이거 나만 하냐? 야 너희들도 한번 좀 테스트 좀 이제 실질적으로 해봐. 예, 오더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IBK가 지금 하고 있죠. 자, 은행 예금 우리가 은행에 맡겨둔 그 은행 예금을 뭘로 한다? 토큰화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토큰화 지금 테스트를 JP모건, 시티은행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근데 우리 은행 예금을 뭘로 바꾼다? CBDC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은행 지금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 은행
또 이용자, 이제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음식 먹고 저기 커피 마시는 그런 카페 같은데 아니면 슈퍼마켓, 가맹점에서 이거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스케일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의 CBDC가 미국으로 갔을 때, 영국으로 갔을 때, 일본으로 갔을 때 송금이 잘 되는지, 결제가 뭐 비자 카드 했으면 뭐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CBDC를 통한 결제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거 지금 CBDC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BIS가 있습니다. 연준은 안 할까요? 지금 뭐 파월 의장 뭐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그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대표 은행이 있는데요. 최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인테사 상파울로라고 하는 곳이 디지털 채권을 377억 원, 꽤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4개월 만기로 이거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폴리곤이 최근에 뭐 가격이 좋진 않은데요. 이게 뭐 없어질 코인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채권은 유럽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내에 법정 화폐 도매 결제 방법 테스트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법정 화폐 도매 결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매형 CBDC입니다. 그러니까 CBDC가요. 도매형이 있고 도매형이 있습니다. 도매형은 그 기관들 또 어떤 그 은행들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특수한 개인들만 사용하는 게 도매형 CBDC고요. 소매형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도매형 CBDC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와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요. 국가들과 전 세계 국가와 정부와 이제 민간 기업들이요. 지금 탐욕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한 미래 노다지 시장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려고 하는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그 옛날 코인 하다가 그 망한 데 봤지? 우리 CBDC 있어. 안전해. 그리고 투명하게 이거 다 거래될 수 있어.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잖아. 이것도 있고요. CBDC를 쓰면요. 사실 탈세가 원천 방지됩니다. 우리 뭐 현금 영수증 안 하고 이제 뭐 싸게 이렇게 거래하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세수 확보 늘어나겠죠. 통제는 또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예전 뭐 북한 대북 제재 뭐 그러면 이란의 대북 제재하면 막 돌아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죠. 통제와 이런 그 정책 변경이 너무나 국가 입장에서는 쉬워지고요. 권한이 확대가 됩니다. 이 권한을 오남용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생활이 그래서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은 뭐 한다? 주식, 채권, 코인, 예금, 뭐 부동산 이거 다 뭘로 만든다? 코인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종 수수료를 당연히 벌겠죠.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서로 앞서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코인 ETF 지금 뭐 이더리움까지 됐으면 그다음 뭐 솔라나 XRP 이거 다 나온다니까요. CBDC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뭐 최대 은행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에요. 확정된 미래다. 여기에 금리 인하하고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동성 결국에 돈 다시 찍을 겁니다. 코인이 어떻게 된다? 아, 이거 뭐 오를 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단, 제가 세력이라면 코인 안 살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코인 뉴스 자고 일어난 비트코인 뭐 2억입니다. 3억입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리게 올려놓으면 사람들 우르르 가겠죠. 꼭지에서 또 대다수 비투 연끌 안 한다고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 어느 시점일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 이만하면 됐다. 과감하게 털고 일시적으로 탈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대표가요. 트럼프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 없다. 이거 비트코인 금지하려고 했는데 문유신 전 재무장관 때문에 이거 금지를 겨우 막았다. 나중에 이거 하고 분명히 그 발언 뒤집을 것이다.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또 소식통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어쨌든 다음 주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할 것이냐.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삼아야 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은요. 외환 보유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뭡니까? 이제 어떤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금이나 달러 같은 것을 왕창 쟁여 놓는 거거든요. 뭐 이것을 뭐 미국 국채로도 많이 쟁여 놓는데 지금 이것을 뭘로 하겠다? 비트코인으로 쟁여 놓을 수 있다? 만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발언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글로벌 포모가 좀 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파격적인 발언 안 하고요. 그냥 그 컨퍼런스 무대에 서서 비트코인 한마디만 하고 그냥 내려와도 저는 오를 거라고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블룸버그 터미널, 뭐 일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추가가 이제 다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아마도 19일이나 22일쯤에서 ETF 다 올라올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22일, 23일 거래되겠죠. 바이든 하지만 제가 이거는 안 좋은 좀 혹시 좀 염려스러운 소식은 뭐가 있냐? 바이든이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경선을 포기한다는 게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코인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 코인러들은 바이든 좀 끝까지 힘 좀 내봐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뭐 올해 다 이거 이번 뭐 내년까지도 보고 있지만 진짜 끝나서 모든 것을 현금화시키고요. 내 은행 통장에 빼서 뭔가 다 일단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요. 특히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 나 내년 해외 여행 갈 거야, 뭐 집도 살 거야, 차도 살 거야, 좋은데요. 조금 우리가 워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돈 생기면 이게 우리가 좀 소위 돈을 벌고요. 이게 그 계좌가 갑자기 늘어나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우리가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망치시면 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천천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이더리움 ETF 판매가 개시가 되고요. 이더리움 판매가 되는데 호재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예전에 막 TV 광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거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올 하반기 반등 저는 나올 것이다. 반등도 나오고요. 저는 또 한 차례 큰 조정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솔라나 ETF 특히 블랙락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불기둥 솟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XRP 뭐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뭐 이더리움 흥행 여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불티나게 또 팔리면서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알트코인 ETF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다음 주 발언, 뭐 유동성, 뭐 금리 인하부터 해서 또 피드 21이라고 하는 신코인 법안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호재가 많다는 거죠.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소재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현 주소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55%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저는 이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서서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요.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 마이클 베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반데르 포프 뭐 제 동생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다 팔고 알트코인 올인했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남들과요. 반대로 투자를 했는데 적당히 투자한 게 아니라 올인 했습니다. 빅숏은 뭡니까? 2005년 6년도부터 미국 주택시장 이거 미쳤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바로 성공했습니까? 이게 2년 넘게 빅숏
이거 마이너스가 나야 수익이 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거품이 2년, 3년 더 지속돼서 죽을 고생했죠. 이거 막 쌍욕을 먹어가면서 이게 남의 돈 갖다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로 포프 제가 봤더니 트위터상에서 거의 뭐 난도질 수준이에요. 조롱과 비난가요. 너 그거 뭐 비트코인 팔아서 알트 샀다며? 야, 알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 이제 한물 갔네? 퇴물이네?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빅숏이야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반대로 포프와 저는 사실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성공은요, 결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조롱과 비난과 염려와 욕과 걱정 이것들도요, 다 성공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잘 견디면 결국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